페이지 몇 쪽이야? 158쪽입니다. 158쪽이지? 그러니까 일로 와. 이거 봐. 여기 앉아서 봐야 돼. 158쪽 봐봐. 어떤데? 자랑하려 왔잖아. 자, 봐봐라. 자, 제목이 뭐야? 원자의 스펙트럼. 그렇지, 원자의 스펙트럼이지.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빛에 대해서 한번 볼게. 이거 뒤에서 배울 거거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자. 빛은 둘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거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빛을 표현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말을 써. 그치? 여기 파란색 빛이 4개 있다. 입자적인 표현이야. 빨간색 빛이 4개 있다. 입자적인 표현이다. 우리는 이걸 빛의 세기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지. 저 빛 하나를 광자라고 할 거야. 알았어? 지금 광자 숫자가 어떠냐, 서로. 그럼 빛의 세기는 지금 둘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다만, 이 광자 하나에 에너지라는 게 있어. 이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 플랑크 상수야. 이 H는. 식을 이 꼴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수가 필요하고, 얘가 프리퀀시 해가지고 진동수라고 그래. 결국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 다음 이 식은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거든. 자, 이것은 빛의 속도로서 빛은 모두 속도가 동일해.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배웠을 거야. 얘도 빛이고 얘도 빛이야. 누가 빨라?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빛의 속도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느냐?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리고 빛의 속도 C는 람다 곱하기 진동수이기 때문에 이 람다는 파장이라고 하거든. 결국 진동수는 파장분의 빛의 속도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걸 빛의 무슨 성? 빛의 무슨 성? 이렇게 말한다. 얘들을. 그럼 이 결론으로 따지면 어떤 빛이든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센 쪽은 진동수가 세잖아. 지금 보니까. 광자 에너지는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지금. 그지? 그럼 우리가 흔히 가시광선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옆에가 무슨 선이야? 얘가 무슨 색이야? 자색이지. 그래서 자외선. 얘는 무슨 색깔이야? 그래서 여기 무슨 선?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단파일수록 센 에너지를 갖는다. 이게 파동성. 진동수는 그죠? 결국 뭡니까? 고주파일수록 에너지는 세다.
자, 그러면 이럴수록 에너지는 세니까. 하지만 모든 빛은 어떻다?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인 거야.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줄어서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지. 이해가지? 그럼 이 빛은 왜 나오냐는 거지. 자, 모든 원자는 전자를 가지고 있어. 특히 핵 주위에서 랜덤하게 움직이는 전자는 빛을 흡수할 수도 있고 방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값이 모든 원자들마다 다르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야.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수소인데,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수소는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지? 한 개가 있으면 얘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야. 흡수했다, 도망가고, 방출했다, 잡혀오고. 근데 골트슈타인의 실험을 보면 뭐를 발견했지? 이걸 발견한 실험이 있어. 그지? 근데 이 실험을 가만히 보잖아? 이 금속판에다가 전압을 높여줬더니 이 안에 약간의 수소를 넣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수소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는 거지. 번쩍번쩍번쩍. 얘가 무슨 선이야? 누구에 와서 알았어, 이거? 톰슨에 와서 알았잖아. 이거 음극선이라고. 저 음극선이 뭐였지, 얘들아? 결국은, 그렇지. 그런데 구체적인 골트슈타인은 약간의 수소, 질량이 매우 작은 약간의 수소 기체에서 얘를 발견하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전화 떴을까? 양전화 떴겠지? 이게 무슨 선이야? 자, 이게 골트슈타인 실험이야. 근데 이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봐라. 이게 뭐야? 붉은색의 빛이 나오는 거야. 그걸 용감한 사람 몇 명이 프리즘을 통과시킨 거지. 자, 이러면 우리가 뉴턴의 분광학에서도 잠깐 봤듯이 굴절하게 돼, 빛이. 굴절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속도 차이에 생기거든. 속력 차이에서 굴절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속력이 다 똑같지만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차이가 나. 실제로 빛은 진공 상태에서 제일 빠르거든. 그지? 근데 이 속력 차이에서 굴절, 하나의 광자는 속력 차이에서 굴절이 일어나는데 광자들마다 이 꺾이는 각도가 달라. 에너지가 센 애가 많이 꺾이거든. 그래서 프리즘을 딱 놓잖아? 그럼 너희들은 지금 빛이 오지? 이렇게 빛이. 그지? 어디로 꺾이더라? 얘들아, 위가 두꺼워, 아래가 두꺼워? 두꺼운 쪽으로 꺾이더라. 근데 얘가 이렇게 꺾였다. 몇 개냐? 광자가 2개 있다고 보면 돼. 위, 아래, 누가 많이 꺾였어? 얘가 에너지가 세고. 빨간색, 보라색을 친다면 위, 아래, 누가 보라색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통과를 시켜봤어. 그랬더니 여기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알았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스크린에 무슨 색깔, 무슨 색깔. 자, 와서 이게 무슨 색깔? 빨간색. 이건 네 개의 선을 발견한 거야. 자, 이건 뭘 의미하냐? 분명히 수소는 전자를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데, 광자가 네 종류나 되는 거지. 이해 가서? 그럼 뭘 의미하지? 전자는 불연속적으로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지. 이건 뭘 의미하지?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이 이거는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그래. 보호는 그때 당시에 그랬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껍질이 불연속적으로 수소의 원자핵 주위에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너희들 보원자 모형을 보면 화학을 한 친구들은 배워서 알고 있죠. 원이 작은 거 있고 큰 게 있어요. 알아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보통 핵으로부터 멀리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셉니다. 그 멀리 있는 에너지 센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핵과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 전이한다고 그래요. 그때 이런 에너지를 발산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걸 발머가 수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얘들은 이런 어떤 값들의 지금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내요. 이런 에너지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 여기서 M과 N은 자연수인데요. M이 커요. 알겠어요? 여기서 여기를 뺀 이 식이 발머식인데 이걸 리드베리가 한참 빛이 파동이니까 자신의 상수를 써가지고 이 식을 얻어냅니다. 발머식을 딱 가지고 가서. 자, 이게 뭘 의미하죠? 여기 나오는 빛은 뭐에 반비례한다? 여기서 배운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보호가 뭐라 그러냐? 바로 보호 전자껍질을 주장합니다. 자, 선생님 말하는 게 뭐냐? 광자는 셀 수 있다. 빛의 종류에 따라 광자의 종류는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얘는 무엇이냐? 어쩌면 상대적으로 선 스펙트럼이라 불리우는 불연속적 스펙트럼보다 연속 스펙트럼은 광자의 숫자가 많은 게 아니겠냐. 이건 우리가 선을 미분해보면 뭘로 보이죠? 점이죠. 그 선이라는 게 뭐의 집합이라고 그래요? 점의 집합. 선을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렇죠. 연속 스펙트럼에 불리우는 무지개는 결국 많은 수의 뭐가 있다? 우리 지금 배웠으니까. 그렇지. 오, 얘가 존재한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것은 얘보다는 숫자가 적어서 선으로 보인다. 이때 방출이 있고 흡수가 있다면 둘 다 불연속이죠. 연속적이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엔 불연속으로 보여요. 이렇게 선으로.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 상태에서 방출되는 거죠. 흡수는 그 고온 상태에서 고온의 어떤 기체에서 나오는 빛을 어디로 통과하면서 흡수된 걸 말한다. 이게 동일한 말인 걸 잘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7명이 있어요. 타이즈를 입었습니다. 빨간 옷, 파남보. 동시에 출발! 그 벽에다 빵 찍히면 그게 뭡니까? 무지개죠. 그걸 뉴턴이 발견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은 입자다. 자, 다시 7명을 냅두고 출발했는데 막 가다가 노란색 타이즈를 입은 선생님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
그럼 나머지 6명만 가서 땅 지키겠지? 그럼 노란색 셈이 있던 자리가 어떻게 표현된다? 검게. 그게 흡수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출발! 아까 꼴찌했잖아. 어떤 색깔? 그래. 노란색 옷을 입은 선생님 혼자만 튀어나간 거야. 준비했는데 튀어나갔어. 1등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만 땅 지켰어.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자, 지금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의 원리는 대충 알았지? 자, 이것들이 발생되는 원인이 누구냐는 거야. 바로 전자야. 이 단원에서는 무조건 전자를 위주로 생각해라. 과학은 전자 하나의 움직임이 모든 과학이 설명이 된다.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바로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불연속이라 한다. 응? 근데 전자는 너무 빠르다겠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에너지를 하나 발산한다, 전자가. 그러면 여기 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너지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 여기 있던 전자가 뚝 떨어져서 일로 온다. 이거는 에너지적인 표현이고, 전자의 움직임적 표현은 눈 딱 뜨니까 여기 있는 거야,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눈 딱 뜨니까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럼 에너지가 떨어졌어, 높아졌어? 떨어졌지? 그 차이만큼이 빛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게 이런 모습이야. 알았어? 그러면 잘 들어봐. 모든 원자들이 전자의 에너지가 같을까? 달라요. 모든 원자들은 에너지의 그 띠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원자들마다 이런 선 스펙트럼이 고유해요. 전자가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갖고 있잖아요. 헬륨부터는 몇 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전자가 하나인 수소는 변수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핵과 전자 하나 사이에 인력만 고려하면 돼요. 근데 헬륨부터는 전자 사이에 뭐도 존재하는 거야? 반발력도 존재해야 되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자의 에너지 껍질이 좀 더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니 선 스펙트럼도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과학자들은 이런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을 어떤 커다란 빅데이터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넣어놓고 별빛을 연구하는 거죠. 별빛이 딱 오면 컴퓨터가 그 빛 속에 들어있는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찾아내요. 필터링 하는 거죠. 여기 헬륨 들었고, 여기 수소 들었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저희 누가 했으면, 여러분들 허블이라는 사람 알죠?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흡수 스펙트럼으로 적색 이동을 알아내서 우주 빅뱅론을 주장하고 허블 상수를 발견하고, 그게 다 여기 이론을 이용한 거죠. 근데 그런 선 스펙트럼이 다 모든 원자들이 갖고 있는 누구의 움직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알겠어요? 지금 거기 있는 내용들, 페이지에 158쪽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전자가 흡수하거나 전자가 방출하는 광자의 종류에 따라 선 스펙트럼이든 연속 스펙트럼이든 결정이 된다. 여기 중요한 거, 연속 스펙트럼은 광자의 수가 많은 거고, 선 스펙트럼 중에 방출이나 흡수는 특정 광자만이 있는 거다라고만 보면 돼요. 오케이? 그럼 모든 원소들이 다 합쳐진다는, 자, 햇빛을 우리가 분광시키면 뭐 됩니까? 무지개 되죠. 그렇다는 건 햇빛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페이지 오른쪽 보호 원자 모형과 에너지 준위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겁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식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지? 저 광자적인 표현은요, 어디서 나온다? 뒤쪽에 가서 나옵니다. 마지막 단원에. 알겠습니까? 자, 이 광자적인 표현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파란색이 세요? 빨간색이 세요? 에너지 하나는. 당연히 파란색 세죠? 얘를 5만원, 얘를 2만원 해보자. 이거 얼마냐, 돈? 얘는 8만원 밖에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얘 두 개 있고 얘 하나 있으면 누가 빛이 세냐? 얘 하나 있고 얘 두 개 있으면 얘가 빛은 세. 빛의 세기가, 얘들아, 이거야. 뭐라고? 밝다는 거야. 광자가 많으면. 알겠니? 하지만 에너지가 세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얘 두 개 있으면 얼마냐? 얘 하나 있으면. 에너지 얘가 세. 알았어? 근데 밝기는 얘가 밝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결성을 지나고 나면 어떤 상태로 들어가? 적색 거성 형태로 들어가지? 그럼 별이 밝아진다고 안 하냐? 별이 밝아진다고 그래. 그럼 뭐가 많아진다는 거야? 광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에너지가 센 거냐? 아니거든. 적색은 에너지 약한 거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159쪽에 보호 전자껍질 모형을 갈 거다. 잘 봐라. 보호란 사람이 혼자 느닷없이 자신의 이론을 발견한 건 아니야. 실제로 러더퍼드가 핵을 발견하게 되잖아. 그지? 자, 핵의 존재를 확인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도 과학자들의 관심은 전자였어. 전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러더퍼드는 핵 주위를 전자가 돈다고 생각을 했어. 저 뭐라고 표현한 거야? 운동역학적으로 본 거지. 니네 물체가 움직이는 거 보이지? 주변에. 하다못해 시우가 조는 것도 보이잖아. 고개를 막 떨군단 말이야. 그래, 시우. 조금 있다가 고개를 어디로 떨굴 건지 예측이 가능하지. 그지? 이게 운동역학이야. 그러나 러더퍼드도 보호도 몰랐던 사실이 있어. 전자가 예측 가능하니? 아니거든. 전자를 우리가 보통 고전역학으로 설명하게 되면 얘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도록 그려야 돼. 러더퍼드 또한 실패를 한 게 전자가 핵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도는 규칙성을 찾으려고 무더위도 이랬었는데 실패했죠. 그러다가 이 중간에 누가 나옵니까, 아까? 아까 그 골트슈타인 실험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1억을 유도하고, 맞지? 그래서 누구 유도했어요? 이 식을 유도했잖아. 그걸 보호라는 과학자가 이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몇 개의 선을 발견한 거야, 이 사람이. 수소를 통해서. 딱 4개만 발견한 거야. 근데 그거를 확장시킨 거야. 에너지가 센 쪽, 약한 쪽으로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보호는 어느 정확한 이론에 도달하게 된 거지. 보호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이거야. 분명히 전자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갖는다, 불연속으로 갖는다.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띠라는 표현을 썼어.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 띠는 불연속적이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밝히다 보니 뭐를 그리게 됐냐면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고. 뭐라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서 전자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걸 2차원상으로 그리다 보니 뭐가 된 거야? 원이 된 거야, 원이. 그러니까 전자는 핵 주위를 원운동한다고 얘기한 거지. 원운동하면 보여, 안 보여, 전자? 원운동하는 애는. 당연히 보여요. 그 궤도에서만 도니까. 그죠? 근데 얘가 원운동을 할 때에 오류가 있어요. 원운동을 하게 되면 무슨 에너지가 일정하겠냐?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겠지. 그잖아. 근데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지 속도가 일정한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얘가 움직임에 있어서 에너지가 보존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건 이론상이니까.
그럼 얘는 돌다가 핵으로 부딪혀야 돼. 알겠어? 근데 그러지 않거든.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 이론을 가만히 보잖아? 원을 내가 몇 개 그렸냐? 자, 그럼 원이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지? 어떤 원이 에너지가 높다? 크다. 그렇지. 큰 원이 에너지가 높다.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에 뭐가 일어나면? 전이가 일어나면 에너지가 뭐 한다? 방출되더라. 그치? 근데 저 화살표가 전자가 움직이는 모습이야? 아니거든. 뿅 하고 저거 나타나는 거야. 여기 있던 전자가 뿅 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거라고. 이걸 아인슈타인이 최고로 친 거야. 이걸 설명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움직임은 그때 당시 과학으로는 설명도 어려웠을 뿐더러 필요가 없는 거고, 전자의 에너지를 셀 수 있게 만들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 양자화 시켰다. 그거 하나로 아인슈타인이 인정을 한 거야, 보호를. 뭐 주변 애들이 까던 애들이 뭐 그건 인정하지 뭐 이러면서 넘어간 거지. 자, 그럼 보호에게는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설명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들떴다와 바닥이다라는 표현이 필요한 거야. 자, 어떤 게 에너지가 높아? 그렇지. 들뜬 상태란 좀 더 들뜬 것도 있고 덜 들뜬 것도 있지. 그지? 우리가 바닥이라는 건 말이야, 더 이상 전자가 에너지를 잃을 게 없는 상태를 말해. 보호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수소를 연구했잖아. 수소는 어느 껍질에 있는 게 가장 바닥이야? 작은 원. 그래서 핵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이 원을 뭐라고 놓은 거야, 얘를? 1로 놨어. 그 다음 껍질은? 저 n을 주양자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양자화 시키면 주가 되는 값이다. 또 니네 주양자수는 자연수거든. 그리고 보호는 들뜬 상태란 상대적으로 주양자수가 어떤 거야? 큰 거지. n이 큰 걸 말하는 거야. 바닥 상태는 누굴 칭하는 말이고, n은 1인 거죠. 이게 누구일 때예요? 보호일 때죠, 보호. 알겠어요? 다전자는 달라요. 다전자는 이 껍질에 있는 전자라면 바닥이라. 그럼 이 껍질은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럼 이보다 높은 애가 들뜬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전자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에너지를 뭐하고? 방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흡수하게 되는데, 그때 광자 한 종류를 선택한다는 거야. 자, 만약에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 광자가 있다. 100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있다. 여기에 내가 100부터 100까지 에너지 빵 쏘자. 몇 자리만 없어지겠냐? 딱 100자리만 없어져. 1부터 100까지 쏴. 얘들 에너지 차가 100이야. 1부터 100까지 얘를 딱 쏘면 1부터 99는 여기를 전혀 간섭을 못해. 자, 그럼 여기서 1부터 101까지 내가 광자를 쐈다. 어디만 사라진다? 100만 사라지는 거고, 101도 안 돼. 101, 102, 103 절대 안 돼. 딱 100만 가능한 거야. 왜? 이 전자는 그 10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이 띠를 이동하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애들이 그래. 1과 2 사이가 에너지 차가 100이야. 그럼 120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그래. 그거는 빛의 입자성에 위배되는 얘기야. 무조건 100만. 알았어요? 그래서 1부터 1000까지 여기를 통과시키잖아? 100인 에너지만 꺼멓게 보여. 왜? 여기 흡수됐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 2에서 1로 떨어질 때는 100만 선이 딱 찍혀 있어. 후자가 방출이고 전자가 흡수인 거야. 그래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보호는 이걸 통해서 에너지론을 펼칩니다. 지금 거기 써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호가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이런 에너지 이동, 전자들의 에너지 이동을 설명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보호론을 본격적으로 한번 써봅시다. 자, 보호는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그 다음 원이 있겠죠? 그 다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원이 몇 개 있나요? 그러면 원의 크기가 어떤 게 에너지가 높다? 그렇죠. 제일 작은 애가 에너지가 제일 약하겠고요. 보는 밖으로 갈수록 원은 커지는데, 알겠어요? 에너지는 높아지는데, 결론적으로 간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에너지 띠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자, 이거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전자들의 에너지 띠는 뭘로 나타내지? 요즘에는 오비탈로 나타내잖아요. 확률함수로. 니들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을 화학에서 배웠어요. 오비탈에 뭐를 뜻해요? 에너지요. 주양자수는 오비탈이 뭐를 뜻한다? 에너지요. 알았어요? 그 오비탈의 에너지를 뜻하는 것을 보호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원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또 우리는 원으로 표현해서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 너희들이 헷갈리죠. 그러면. 자, 얘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는 애요? 하나 갖고 있는 애요. 그럼 얘가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게 될 거라고.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을. 자, 맨 밑에 껍질을 이렇게 놓는다면 얘가 원이 제일 작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어요? 다음. 그 다음 껍질 있습니다. 그 다음 껍질 있어요. 그 다음 껍질 있습니다. 자, 해서 막 좀 해서 저 끝에 누가 있습니까? 무한대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4부터 무한대 사이에는 엄청난 원이 있는 거죠. 밖으로 갈수록 간격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는 거죠. 자, 여기로 가면 에너지는 그렇죠. 에너지 준위는 상승하죠. 우리 이걸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그렇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N은 이름이 뭐예요? K, 얘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보호가 붙였어요. 그냥 이름을. 그 K 껍질 원이 제일 작은 이런 걸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립니다. 전자가 갖는 전자 껍질, 에너지 준이죠. 전자의 에너지 준이. 전자 껍질을 말합니다, 사람은. 3D로 봤으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불연속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수소의 전자 하나가 움직일 때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선으로 찍힌다. 무지개가 아니다. 알겠죠? 연속이 아니라 선이다. 그럼 이때 생기는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거죠. 얘는 각 껍질에 에너지 준이 이 에너지 준위를 주양자수에 따라 나타나기 시작해요. 수학적으로 밝혔어요. 이 값, 이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얘가. 그럼 이 볼트가 뭐냐? 여러분, 전기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 얘가 무슨 뜻이라 했어? 주울 퍼 쿨롱이라 했지. 1쿨롱이 몇 주울에 에너지 쓸 수 있느냐? 이는 뭐야? 누구의 전하야? 전자 하나의 전하야. 둘이 곱하면 뭐 나올까? 줄 나오지. 줄. 둘이 곱하면 줄 나올 거 아니야. 2볼트라는 게 저 뜻이라고. 에너지. 근데 우리가 화학에서 보면 얘가 N제곱분의 1312kJ per 몰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1몰이 몇 개야? 6.02 곱하기? 그거 여기다 곱하면 그거 나와. 이건 전자 하나의 에너지야.
알았어? 전자 하나가 껍질을 이동할 때 그 껍질에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잘 봐. 껍질의 이동, 전자의 전이 과정을 보자. 전자의 전이 과정. 만약에 2에 있던 전자가 1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2,2에서 이원을 빼야 되겠지, 에너지를. 2,2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의 제곱분에, 그죠?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 이걸 하겠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델타 E인데 이게 뭐라고요? 맞죠? 맞잖아요. 입자성으로. 결국은 진동수를 말할 때 니들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맞는다고요. 자, 근데 저걸 직접 몇 대 몇이냐고 물어보는 악랄한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걸 일단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구할 때는요, 여러분, 얘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봐요.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해가지고 에너지 준을 이렇게 놨다는 건 어차피 분자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1껍질은 이렇게 놓는다면 마이너스 1일 거고, 2껍질은 마이너스 3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1. 저렇게 놓고 B를 찾겠다는 얘기지. 이때 참고. 잘 봐라. 이 빛 광자 하나 에너지 어떻게 정했어 아까? 이렇게 했지? 기억나냐 아까? 플랑크 상수식에 의해서 이게 성립했잖아. 이걸로 물어본다니까? 얘를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2에서 1로 떨어지는 에너지하고 3에서 2로 떨어진 에너지의 차이는 몇 대 몇이냐? 파장은 몇 대 몇이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어려운 문제에서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얘와 에너지하고 얘 에너지는 몇 대 몇인가 볼까? 마이너스 얼마에서 얼마를 뺀다? 4분의 3이다. 얘는 9분의 1에서 뺐다. 약분 몇 대 몇? 27대 5. 이게 이거다. 그런데 이거이기도 하다. 그러면 파장은 어떨까? 이렇게 놓는 거다. 이렇게 나온다고, 어려운 문제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광자 하나 에너지까지 다 찾아봤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보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했잖아. 증명은 안 된 거야. 증명을 해야 노벨상을 받거든. 저 사람은 필드 메달을 받아. 수학자들이 받는 메달이 있어. 수학은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 이론적인 학문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훌륭한 수학자였지. 저걸 증명한 실험이 있어. 그 과학자들이 있고. 그래서 자, 저 보론을 증명한 과학자에 대한 설명이야, 이건. 제일 먼저 라이몬이라는 사람이 얘를 찾아내. 자, 이게 뭐냐? 맨 무한대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A하고 B 중에 누가 에너지 제일 세냐? 그래. 그래서 A를 이 사람은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계산한 거지. 알았어? 이거 델타 E 값 얼마 나오겠냐?
1 나온다니까? 0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값이니까. 이해가냐? 제일 약한 게 누구야? 어디에 떨어지냐? 이거 구할 때가 제일 편하거든? 이거 구하면 돼. n은 1보다 큰 애들. 여기다 2 넣어봐. 몇 분의 몇? 3 넣으면? 4 넣으면? 5 넣으면? 이게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 비야. 됐다 싶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델타 E 값을 찾아봤더니 얘가 무슨 선 영역이더라? 자, 근데 두 번째, 얘들은 1까지 떨어지지만 이제 어디까지 떨어진 거? 그걸 발모라는 최초의 그 고등학교 수학생 공식 발모식으로 우리가 얘가 유도한 거 아니야. 발모라는 이름을 그냥 기념비적으로 넣어줬어. 근데 발모도 이거잖아. 그럼 C, D 중에 누가 에너지 제일 세? 좋아. 그럼 발모 계열은 C가 있다. 무한대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다? 그럼 에너지 4분의 1일 거 아니야. 델타 E가. 자, D는 바로 전인 3에서 어디로? 아까 이거 구했다 우리? 얼마? 36분의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됐지? 물론 이게 무슨 색깔이야? 빨간 색깔이야. 발모가 4개의 영역으로 구했잖아. 그치? 그럼 발모 계열은 사실 표현은 뭐라고 해? 그지? 근데 모두 가시광선이냐? 아니야. 가시광선 영역은 4종류야. 6에서 2까지. 7에서 2부터는 자외선이야.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많은 브레키, 쿠퍼 되게 많은데 우리는 셋만. 이렇게 EF 저거를 파생계열이라고 그래. 파생계열은 E는 어디서 떨어진 거니? 무한대에서 어디로? 얼마냐 그럼? 9분의 1. 자, F 4에서 3 얼마? 이거 나오겠지? 생각해봐. 분모 16분의 1 9분의 1 이해가냐? 16 곱하기 9 144 16 빼기 9 7 분모 이렇게 놓고 구하는 거야. 별 의미는 없어. 얘는 적외선 영역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배열을 시킨 거야. 알았어? 배열을 시켰는데 이쪽으로서 파장이 긴 거지. 이런 거고 에너지는 약하겠지. 그래서 맨 오른쪽에 누군가 왔더니 이게 누구더라? F. 그리고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더라. 그래서 여기가 누구다? 이게 누구 영역이라고? 무슨 계열? 파세. 잘 봐. 각 계열은 겹치지 않아. 알았니? 자, 이 정도 오니까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구야? 이거 누구?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게 A고 요게 B지. 이게 누구 계열? 라이먼. 자, 그 계열의 제일 약한 에너지라도 그 다음 계열의 제일 센 에너지보다는 세다. 이해하니? 여기서 얘만 가장 선 4개 때문에 RGB 그 4개 때문에 시험이 됐잖아. 그지? 이거 발모가 그것 때문에 구했고 저기 보호가 구했고. 그래서 이 발모 계열만 내가 딱 늘려볼게. 여기가 R이야. G, B, V란 말이야. R은 3에서 G는
B는 바이올렛은 이런 거다 이거지. 에너지를 비교하면 3에서 2는 얼마? 36분의 5. 그 다음에 G는 16분의 3. 5에서 2는 100분의 21. 요 V 36분의 8. 약분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구해서 보낸다. 근데 이쪽이 분석하기잖아. 그냥 요 정도 알고 좋지. 몇 나노미터? 요거는 요거는 얘는 그래서 생명과학에서도 가시광선은 400에서 700 이렇게 얘기해. 알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얘들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전자 하나가 저렇게 광자를 만들어낸다고 알았지? 혹시 생투 자기 선택할 사람이 있어? 생명과학 투. 학생들이 없으니까. 원래 생명과학 투에 들어가면 광합성이라는 단원이 있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또 말고. 그래. 빛이 필요하다. 근데 니네 광합성도 산화환원이야. 전자가 관여하거든. 근데 그 전자가 특정 광제만 받아. 그래서 광계를 배워. 니들이 광계. 광계라고 배운다고. 물리학을 한 친구들은 그게 금방 이가 와. 어차피 빛이라는 게 광자니까. 특정 빛을 받아야 엽록체가 반응을 해. 그 특정 빛이 누군지 알아? 적색광, 청색광이야. 녹색광은 광합성 안 해. 생각해봐. 녹색광을 광합성 안 하면 녹색광은 반사시키겠지. 그래서 식물이 무슨 색깔을 보여? 광합성 이용 안 하는 거야. 눈으로 보이는 건 반사가 시키니까. 근데 이 엽록체 파괴되잖아? 그럼 뭔가 색들이 다 반사하는 거지. 그게 단풍이야. 알겠어?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면 재밌어, 학문이. 적색광, 청색광, 특정 계열이야. 그래서 550 이 정도의 그것이 녹색 계열이거든? 550 나노미터 정도가 절대 걔들은 반응 안 해. 656 정도 하고 한 434 정도? 이 정도에서 반응을 한다면 너희들이 딱 보고 알았죠. 이거 이제 이거를 엥겔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거든. 핵함 가지고. 그래서 적색광과 청색광을 했더니 그쪽으로 막 흡입성 세균이 모이고 뭐 이런 거 해요. 실험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과학은 다 엮여 있어요. 하나로. 알겠습니까? 161쪽. 자, 문제 보면 가는 연속이고 나는 방출 스펙트럼이고 다는 흡수지. 니들한테는 이렇게 칼라로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으로 나올 거야 아마. 출제를 한다면. 스펙트럼 중에서도 나 같은 경우는 방출이기 때문에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다라고 보시고 다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생기는 현상이다. 근데 이런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흡수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전자죠.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야. 러더포드는 원운동을 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자, 여기서 전자기파가 뭐냐? 비대에너지라고 보면 돼. 자, 에너지가 감소해서 원자핵 쪽으로 나선을 그리며 끌려 들어간다. 따라서 원자의 무엇을 설명하지 못한다? 안정성.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가 연속적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연속적이라는 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데 보어가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게 뭐야? 불연속이라는 거야. 불연속. 알겠지? 또 전자의 운동 반지름이 감소하면서 연속적 파장의 빛을 방출해야 하므로 기체의 무엇을 설명하지 못했다? 선 스펙트럼. 알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책 주위를 돈다라는 말은 되게 무책임한 말이었던 거지. 근데 보호조차도 같은 에너지 껍질은 전자가 원운동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학자한테 문매를 맞은 거야. 세 번째,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다. 전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죠. 맞았어요? 양대수가 클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크다. 다음,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궤도와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 부끄럽죠? 자, 네 번째, 전자 전이에 따른 에너지 흡수 방출 여부예요.
거기서 니은만 빼고는 다 흡수죠. 이때 파장이 제일 짧은 애가 누구다? 디귿이다. 에너지가 제일 커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명심하십시오. 이들의 크기를 등호나 부등호, 자, 흡수 방출의 그 의미만 반대지 기억 니은은 에너지가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E3가 제일 크다. 다섯 번째,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가 1인 상태에 있는 전자 에너지를 이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2인 상태랑 3인 상태에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써야 돼요? 2는 4분의 2원, 3은 9분의 2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수소의 선 스펙트럼 중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맨 오른쪽에 빨간색 보이죠? 656나노미터. 그 다음 왼쪽으로 486, 그 다음 434, 그 다음에 410. 결론적으로는 발목이어를 보여준 거야. 맨 오른쪽이 656나노미터인데 이건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죠. 색깔은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인데 이건 486이죠.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블루 이건 434죠. 434 나노미터. 5에서 어디로? 2로. 마지막이 바이올렛. 이게 뭐예요? 410 나노미터고 주양자수 6에서 2로.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후에는 다 자외선이에요. 자,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가서 빛의 진동성은 점점 커진다. 빨간색은 양자수가 어딘 궤도에서 3에서 어디로? 2로. 이런 설명. 자, 이제 대표자료 분석을 한번 볼게요. 자료 2번 정도 봅시다. 1번은 여러분들 통합과학 시간에 나오는 문제고요. 2번을 보시면 거기 에너지 준위를 써놨습니다. 양자수 N, 1, 2, 3, KLM 이렇게 보는 거죠. 1이 2원이고 2가 2,2고 3이 2,3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2,3가 부등호로 제일 크겠죠. 1번은 2원, 2,2, 2,3. 두 번째, 기억 디귿에서 전자가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광재 에너지를 쓰세요라고 했는데 기억은 흡수에 방출이에요. E3가 제일 큰 거 아닌가요? 예, E3가 제일 커요. 왜요? 2원, 2, 2, 2, 3 순서로. 여러분, 기억은 어디에서 어디 빼야 돼요? 얼만큼 흡수했어요? 3에서 2를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요값, 니은은 어떻게 써야 돼, 니은은? 3에서 1로 써야 되겠죠? 디귿은 어떻게 써야 돼요? 2에서 자, 근데 이들의 에너지비를 구해라 그러면요 얘들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9분의 1에서 4분의 1을 뺀 값, 얘는요 9분의 1에서 1을 뺀 값, 얘는요 4분의 1에서 뺀 값. 그래서 얘가 36분의 5, 얘는 9분의 8, 얘는 이들의 비를 따지면 에너지 비가 나와요. 이들을 역수를 취하면 뭐가 되죠? 파장의 비가 되겠죠. 세 번째, 전자가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 여러분, 이게 에너지죠. 이게 지금 에너지입니다. 이걸 델타 E로 놓는다면 이렇게. 그래서 F는 뭐라고 쓰면 돼요? 4분의 델타 E.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얘 넣어주면 돼요. E3 마이너스 E2. 얘는 E3 마이너스 E1.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네 번째, 기억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디귿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전자가 N은 1은 궤도에 있을 때를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부르죠. X입니다. E1과 E2 사이의 에너지를 가질 수, 여러분, 전자는 E1과 E2 사이의 에너지를, E1과 E2 사이, 이게 뭐냐면 이 간격의 에너지가 아니고 이 사이에 있는 에너지는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불연속. X입니다. 기억에서 흡수되는 빛의 파장, 니은에서 흡수되는 빛의 파장보다 길다. 여러분, 기억은 36분의 5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얼마예요? 9분의 8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잘 보세요. 라이먼 계열이냐 발모 계열이냐 차이예요. 지금 기억하고 니은을 보시면 누가 라이먼이야?
니은이 라이몬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니은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제일 약합니다. 괜히 그림 간격 보지 마세요. 알았죠? 아까도 봤지만 라이몬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발모가 아무리 세야 라이몬 제일 약한 애보다도 약합니다. 아셨어요? 명심하시고.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니은에서가 디귿에서보다 당연히 에너지가 세니까 니은이. 알겠어요? 크다가 답입니다. 여기서는 별로 풀 문제가 없고. 야, 자료 4번 문제 봐봐. 오른쪽 페이지 163. 자, 이 문제가 뭐 알려주는 자료냐? 라이몬, 발모, 파세는 겹치지 않는다. 알겠지? 특히 라이몬 계열의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왼쪽으로 할수록 파장이 짧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라이몬 계열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게 제일 약한 거잖아. 얘들아, 간격이 좁은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센 거야. 그게 몇 나노미터냐? 야, 제일 약한, 라이몬에서 제일 약한 게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1에서 2로, 2에서 1로. 이거 나노미터. 그냥 하나 알아두라고. 121 나노미터. 알았냐? 네. 나머지는 그 네 번째 빈출 선택지 그거 문제 한번 봐봐. 이게 함정으로 많이 나온 문제니까. 수소원자는 전자를 한 개만 가지고 있죠. 그 한 개가 이동하는 그 경우 수가 너무 많다. 빛의 진동수는 라이몬 계열이 당연히 발모보다 큽니다. 파장은 짧고요. 자, 세 번째, 라이몬 계열 중에 파장이 가장 긴 경우는 2에서 1이죠. 파장이 가장 짧은 경우보다 발모 계열 중에 여러분 발모보다는 라이몬이 세죠. 그러면 걔들보다는 파장이 짧죠. 그래서 X. 파센 계열 중에 진동수가 가장 큰 경우 무한대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3으로 떨어지는 게 파센에서 제일 센 거죠. 발모 계열 중에 가장 작은 경우보다도 진동수가 작아야 돼요, 얘는. 이해 갔죠? 자, 페이지 168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보원자 껍질 모형으로 표현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아요. 말을 안 쓰셨다. 안 되죠. 예찬인데. 우리는 여기서 얘를 따질 거예요. 근데 이 D라는 걸 잘 알아두세요. 원래 왜 고체만 따지느냐?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물질적인 특성을 찾아갈 거냐면 반도체를 찾아갈 거거든. 근데 이런 도체니 반도체니 어쩌면 부도체 혹은 절연체라고 부르죠. 이들은 다 고체적인 특징이거든. 기체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1단원에서 배웠듯이 이상기체라 해가지고 모든 기체가 에너지가 똑같다고 취급을 해요. 근데 고체가 되면 이런 에너지 띠,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것들이 겹치지 않고 근접에 쌓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에너지 준위의 변화, 그러니까 봐요. 원자가 한 개일 때는 우리가 거기 표현에 의하면 원자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핵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에너지 띠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사실은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화학을 배웠기 때문에 쟤는 오비탈입니다. 확률함수라는 거고요. 거기에 에너지가 비슷한 애들이 이쯤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저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껍질로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하나의 원자가 또 있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 또 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요게 서로 겹치지 않는 게 파울리 베타 규칙이래요. 알겠어요? 겹치지 않는 거. 요 사이에 이렇게 끼는 거죠. 이렇게 사이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 이걸 연장을 하면
껍질인데 껍질이 어떻게 안 부딪혀요? 쟤는 오비탈이에요. 알았습니까? 전자가 존재할 확률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확률함수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무형의 물질이지 고형적인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 질문 있습니다. 오비탈이 산발적으로 펴져 있으니까 그렇게 띠 모양이 안 나오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거죠.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건 금속입니다. 그래서 화학을 하는 친구들이 이걸 배우면 이해가 쉬운 거죠. 금속은 같은 원소끼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따지면 원소잖아요. 원소.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애가 옆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띠가 똑같은 애들인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원자 하나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린다면 얘들적인 이 체계적인 표현이 뭐냐면 미세하게 옆에 또 하나의 원자 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간격이 딱 100만큼의 에너지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빨간색 핵에 껍질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하나 더 들어와요. 근데 이걸 여러분 제가 그려봐요.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빨간색의 원자도 흰색의 원자도 같은 원자인 거예요. 같은 원자인데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원은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요? 크기가 똑같은데 결정 격자적인 위치에 따라서 누가 좀 아래로 내려가 있고 위에 올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오비탈이라는 것들은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로 따지면 전자는 여기 있던 애가 여기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다. 그럼 하나라면 이렇게 껍질이 정확하게 하나 딱 간격이 떠 있고 불연속적이잖아. 근데 원자가 2개, 3개가 있어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겹쳐지진 않으니까요. 그 위쪽에 약간 높은 위치에 빨간색에 자기 자신과 똑같은 애인데 표시만 한 거예요. 제가 겹치질도 없다. 누구 때문에? 파울리 베타 규칙 때문에 겹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얘들이 원자 한두 개로 결합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은 또 여기다 겹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원자 하나 있을 때 여기 100 있는데 99도 갈 수 있고 98도 갈 수 있고 징검다리가 놓인 거라고 생각해요. 자, 표현적인 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강을 넘어갑니다. 아, 이렇게 그냥 알아두세요. 강인데 우리는 반드시 돌멩이를 2개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로 놔야 돼요. 한 사람이 놓게 되면 이렇게 징검다리 놓고 뛰어넘어가겠죠. 또 한 사람이 놓으면 겹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돌멩이를 이 사람은 이렇게 놓은 거죠. 이해가요? 또 한 사람이 놓게 되면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다닥다닥 붙으면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이 안에서 자유롭게. 물론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이렇게. 불연속. 그렇죠. 똘똘하네. 맞아요. 연속은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멀리서 보면 연속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봐요. 핵과 가까운 쪽이 간격이 넓어요? 먼 쪽이 넓어요? 가까운 쪽이 넓잖아요. 그래서 먼 쪽에 있는 애들은 접침성이 강해요. 그죠? 그 간격이 좁으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주양자 수가 많게는 3-4개가 합쳐져서 막 하나의 띠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걸 알려주려고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애들이 원을 생각하면 원이 겹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여기 원 있어요? 여기 원 있어요? 쌤 겹쳤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공간상의 오비탈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확률함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전자 그룹 모양의 에너지를 다룰 때는 그냥 공간상에서 껍질 사이에 간격에 오비탈이 에너지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원자들은 바닥 상태의 전자를 갖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껍질이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금속은 다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망가니즈를 생각해 볼까? 망가니즈. 얘가 뭐 25분 정도 되겠네요. 그럼 사죽입니다. 사죽이 해가지고 디오비탈도 존재해요, 얘가. 그래서 망가니즈가 있다. 그럼 또 다른 망가니즈 섞여 있는 거 아니야, 딱. 얘들이 딱 결합해가지고 금속 결합으로 존재하는 애들 아니야? 그럼 밖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니까. 자, 1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묶여 있겠죠. 옆에 있는 망가니즈는, 오른쪽에 있는 망가니즈는 1껍질의 전자들은 묶여 있습니다. 다만,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왜? 1껍질끼리 약간 이게 서로 쌓이니까. 그럼 이 껍질에 가면 또 이 껍질 또 쌓여 있으니까 거기는 전자도 묶여 있죠. 이래서 4껍질 정도 가잖아요. 그게 망가니즈한테는 최각이에요. 알겠어요? 망가니즈한테는 최각의 전자인데 거기까지는 핵에 잡혀 있어요. 자, 문제는 금속은 말입니다. 최각에 있는 전자가 잘 봐요. 그 다음 껍질까지 딱 올라갈 때 만약에 그 에너지 T라는 것 사이에 허용된 T라는 게 있고 T간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봐봐요. 1껍질과 2껍질 사이에도 분명히 간격은 있잖아요. 이 T간격의 크기는 양자수가 작을수록 넓어요. 왜? 양자수 1, 2 사이가 제일 머니까 거기가 제일 넓어요. 밖으로 갈수록 자꾸 좁아진단 말이야. 금속은 말이다. 원자가 T가 있어. 거기까지는 핵이 전자를 잡고 있잖아. 근데 바로 위에 전혀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거든. 전자는 하나도 없는데 T들이 겹쳐 있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 그게 전도띠란 띠거든. 금속은 최각의 전자들이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 원자 반지름이 크니까. 걔가 금방 글로 넘어가. 다시 말해서 잘 봐라. 이것을 수많은 오비탈이 있겠지, 이 안에. 원자가 T를 해보자. 원자가 T가 뭐야? 그 원자의 가장 바깥쪽 전자들이 놓이는 곳이야. 그 안쪽에는 또 있겠지. 허용된 T라고 그래, 이런 걸. 그럼 요 간격을 뭐라 부르고? T간격이라고 불러, T간격. 여기를 T간격. 이 T간격이 여기에 핵이 있다면 밖으로 갈수록 뭐 가령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여기 허용된 T.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주양자수 클 거 아니야. 저 바깥쪽 갈수록 겹치면이 심하겠지. 그래서 이 바깥쪽에 바로 전도띠가 존재하는데 간격이 있냐 없냐? 거기 T간격이? 거의 없지. 이런 애들이 금속의 특징이야. 알았어? 잘 봐. 실제로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 있단 말이야. 알겠냐?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전자들이 막 채워져. 주양수 1, 1끼리 채워진 거. 2, 채워진 거. 3, 채워진 거. 4, 여기가 최각 전자 끝이야. 그럼 그 위에도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움직이지 못해, 전자들이. 왜? 전자들도 어떤 공간이 있어야 얘가 이동을 하거든. 근데 꽉 차 있으면 서로의 오비탈을 인정해줘. 근처 안 가. 근데 지금 이 경우라면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럼 뭐가 생기냐? 빈 의자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걔가 앉아있던 자리가 빈다고. 그럼 옆에 있던 애가 그 자리를 채워. 알았냐? 근데 이게 여기만 일어나냐고. 다 일어난다고 막. 이쪽 저쪽에서. 그럼 원자까지가 상당히 바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전도띠에 올라간 전자들은 어떤 한 원자에 국한되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영역을. 그게 무슨 전자로 불러? 그렇지. 근데 문제는 전도띠와 원자까지 사이가 멀면 원자까지 전자가 올라갈 수 있어? 못 올라가지. 그런 걸 도체가 아니라고 해. 도체들은 전도띠와 가장 최각의 원자까지 간격이 어떻다? 좁아. 왜? 그러면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긴 한데 그 상태에서만 보면 그 원자에 계속돼요? 아니에요. 그냥 저기로 가면 벗어났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에서 뭐라고 배워요?
일단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자핵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 많이 틀려요. 이거 중심 양이온이에요. 금속 양이온이에요. 왜 양이온일까요? 나트륨 같으면 외곽에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걔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화를 떼요. 무슨 전화? 양전화. 이게 얘 거라고 한가 봐. 봐, 양이온이 몇 개 있냐 지금. 근데 전자 몇 개 있냐. 이것도 1족이라고. 근데 만약 2족이면 여기 전자 몇 개 있으면 돼.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라고. 근데 이 전자가 전도띠에 올라가잖아. 지 멋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얘가 도망가 보니까 양이온 뛰잖아. 그럼 옆에 있던 얘 게 아니야. 옆에 있던 전자가 쓱 와. 그럼 다시 뭐가 돼? 중성이 돼. 근데 걔가 가만히 있냐고. 옆으로 쑥 지나가 버리지. 그럼 또 플러스를 띄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지. 알았어? 금속 결합은 그래서 중심 양이온과 최각 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그래.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얘들이 규칙적인 움직임을 할 때는 열이 전달된다거나 전류가 흐를 때만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여. 물론 전기장, 자기장을 걸어주면 전자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겠지. 그때 중심 양이온은 안 움직여.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진동 운동만 해, 걔들은. 알았어?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한 상황인데 물리학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자가 띠와 자유로운 전도띠가 간격이 붙어있는 게 도체다. 이걸 배우는 거지. 알았어요? 아마 다음 시간에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가서 배우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체의 에너지띠를 볼 때는요, 깊은 과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최각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관계를 묻는 거니까 거기만 잘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 169쪽 대신 뭐 해야 되냐? 숙제. 그 전까지 해오세요. 어차피 구본고 니들이야 다 했을 거 아니야. 네. 그치? 네.